현재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페리클레스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47년부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당시 최고의 조각가인 페이디아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아테네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월해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델루스 동맹의 금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거 굉장히 즐겼는데 그 소개해드렸던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엘레아파에 속하는 제논도 페리클레스의 초청으로 아테네에 머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도 이런 맥락에서 초청이 됐고 특히 기원전 444년에 이탈리아 남부의 투리오이라는 시를 페리클레스가 건설하는데 그곳에 맞는 법을 좀 제정해달라 그러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오, 영향력이 굉장했겠네요. 대단하죠.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소피스트 하면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딱 궤변론자. 먼저 떠오르면서 말장난이라 일삼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죠. 입법의 책임까지 맡았다고 하니까 어우. 의외예요. 예. 근데 이 의외라고 생각한 거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렇고 사실 네. 소피스트 하면 당대의 최고 식견을 가진 자라고 얘기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네. 플라톤이 쓴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작품 이름이 아예 프로타고라스예요? 오. 예, 플라톤이 약 3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대부분 그 대화편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이 대화를 이끌어간 주인공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에서도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페리클레스가 프로타고라스를 초청해서 아테네에 왔다가 소크라테스를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딱 읽어보면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보자마자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자네 어디서 오는 건가? 자네 또 젊은 그 알키비아데스를 쫓아다니다 온 거지? 하긴 내가 엊그제 보니까 알키비아데스 미모가 여전하던데 참 잘생겼어. 그때 보니까 수염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던데. 어머, 이거 어떻게 솜털 뽀송뽀송. 뉘앙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알키비아데스가 남자인데 그렇죠. 수염도 나오고. 왜 소크라테스가 이 젊고 잘생긴 남자를 쫓아다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당대 아테네 최고 명문가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16세가량으로 보이고 그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약 35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분위기 묘하죠. 왜 35세의 소크라테스가 16세의 알키비아데스를 쫓아다니는가. 근데 그건 그 그리스의 그 독특한 문화를 알면 좀 풀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숙한 장년의 남자가 아름다운 미소년을 자기 애인으로 삼는 그런 일종의 동성애가 그 관행처럼 이렇게 용인되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랑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지성에 반해서 쫓아다녔고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젊음, 미모 그리고 재기발랄한 성격 이런 거에 반해서 둘 사이가 바로 그런 애인 관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작품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첫 장면의 얘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이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키가 되는데요. 친구가 아까 그랬다고 그랬죠. 자네 알키비아데스 쫓아다니다 왔지? 하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물론. 알키비아데스와 함께 있긴 했지. 아니라고 안 하네요. 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말 이상해. 그 녀석이 옆에 있는데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 녀석이 있다는 것조차 잊곤 했지. 왜 그런지 아나? 그 녀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남자를 만났거든. 이 친구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죠. 변심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세상에 아테네에서 알키비아데스보다 더 잘생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남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서 삼각관계가 지금 나오고. 자, 그러면 당시에 굉장한
미모를 가졌다는 그렇죠. 알키비아데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그는 누구인가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그게 이제 키가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테네 사람이 아니네. 아, 그는 누구냐? 압데라 출신 바로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이제 나왔어. 근데 이때 프로타고라스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따져보면서 소크라테스 자기보다 20살 아래인 알키비아데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20살 연상인 프로타고라스한테 푹 빠진 이런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이 말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소크라테스 말. 여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는가. 프로타고라스 님이야말로 요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고 온 소크라테스는 흥분과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네. 아마도 프로타고라스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지성미에 홀딱 빠진 모양이에요. 프로타고라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뇌생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뇌생남을 지금 소크라테스가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혜가 미보다 아름답다. 네. 그러면 어떤 매력을 가졌기에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 푹 빠졌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궤변 이런 데 빠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게 궁금하시면 네. 500원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이 작품을 읽어보셔야겠죠. 근데 일단 그 소피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이상적인 정의를 소개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는 궤변론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소피스트는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돼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정의에 만족할 사람은 아니죠.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니 이런 식으로 대꾸합니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에 관련해서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소피스트가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화가도 소피스트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도대체 어떤 것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인지 그게 명확해져야 소피스트 정의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묻습니다. 두둥.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답을 하는지 프로타고라스가. 네, 프로타고라스 단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잘 숙고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묻겠죠. 뭘 숙고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집안일에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집안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또 나랏일에 관련해서 어떻게 나랏일을 가장 잘 능력 있게 실행하고 논하할 수 있는지 요걸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살림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도시 여기에 관해서 지혜로운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시민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민을 만드는 기술 이걸 그리스 말로 폴리티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은 폴리스에서 그 도시에서 시민으로 잘 사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영어의 폴리틱이 되면 정치적인 이런 말이 되는데 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소피스트는 정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또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도 했고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죠. 만들고 했다던 역시 관점이 좀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소피스트다. 이렇게 예,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네. 예. 제가 또 프로타고라스 애정이 좀 많아서 예. 예. 그 프로타고라스 또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트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제대로 알면 아마도 소피스트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기대해 시간에도 주시죠. 계속해서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학자 김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영아의 책하고 놀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 Old and Wise 듣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When they asked me if I knew you, I'd smile and say you were. 빨리 너마저 자서 이제 풍경 혼자 잠들게 해라. 왜 잠 안 자고 뭐하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어떤 잠 못 드는 객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수에 가면 한 발 더 나갑니다. 풍경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을 댕그렁 울릴 째면 더 울릴까 맘 조이고 그냥 한번 땡 하면 다음 소리 또 언제 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 소리가 안 나면 또 들릴까 소리 나게 기다려진다. 그러니까 이 잠 못 이루는 개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있는 개의 마음을 아주 정적 속에 있는 풍경 소리에 기대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풍경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깊은 산속의 산사에 나그네 혼자서 잠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보면 정말 뛰어난 시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것 같아요. 이 시를 읽는 순간 청각적인 것들 또 공간적인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시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1935년 1월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이때 이렇게 세련된 작품을 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은상 시인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네. 이거는 또 느낌이 첫 번째 많이 시, 다르죠. 두 번째 시와는 달라요. 제가 모두의 그 이은상 시의 특징은 역사라든지 민족의식을 자기 시 가운데를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두 수를 전혀 그렇지 않은 작품만 얘기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이 다르냐 이렇게 하실까봐 좀 그새 잊어버렸어요. 이은상 씨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작품을 골라왔습니다. 네. 1954년 제야에 썼다고 그래요. 아마 휴전협정을 이루고 나서 서울로 환도되고 난 다음에 시인이 분단되고 갈갈이 찢어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에 대한 비원을 담고 있는 전쟁시죠. 그러니까 대개 전쟁이 끝나고 나면 1950년대 한국 문학이 되게 상처 또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에 빠져 있는데요. 이은상은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응?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이 남거더라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이 조국이 이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분분히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졌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인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된 조국과 결의에 향한 염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게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그 이은상의 어떤 그 조국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의식들이 교조적이라기보다도 이게 뭔가 강렬하게 호소하는 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보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은상 씨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네.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시를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도 이거 듣고 나서 또는 읽고 나서 그래 고지가 저긴데 좀 더 가자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았을까요? 예,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은상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느낌만 기억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은상 하면 지금 마지막에 읽어드린 고지가 바로 적인데 또는 이 작품과 같은 형식의 작품들만 기억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고파라든지 성불사의 밤에서 보여주는 그런 빼어난 미학을 좀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 두 수에 걸쳐서 이은상이 굉장히 좋은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제목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네. 그 당시 시 제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곽효한 시인과 함께 이은상 시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네, 오늘 이은상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가고파.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김원의 인문학 뿌리찾기.
인문학자 김원 교수님과 함께 인문학의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등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프로타고라스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은 아테네 동북쪽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의 압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압데라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소아시아 서해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해안 쪽에 테오스라는 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물론 그리스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세운 도시가 바로 압데라였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테오스를 침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테오스 유민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 페르시아 치하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해서 멀고 먼 곳으로 압데라에 와가지고 세운 도시가 바로 압데라인 겁니다. 네. 그게 기원전 7세기 중반쯤인데요. 그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프로타고라스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대략 기원전 490년쯤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는 어떤 시기였나요? 예, 이 시기가 굉장히 그리스 문명사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리스 고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흔히 그리스를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디냐? 그럼 바로 이 고전기입니다. 영어로 이 고전기를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이 클래식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그야말로 이 시기에 서구 문명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가 태어난 즈음에 바로 이 고전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아까 태어난 시기가 기원전 490년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490년, 기원전 490년에 바로 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활짝 피어난 시기가 전쟁과 함께 시작됐다. 예, 그렇습니다. 문명의 전성기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태평성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편안하고 좋아야 이게 문명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긴 역설적으로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이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왕이라고 굉장히 야심만만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십만 명의 병사를 아테네로 보내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단숨에 자기는 그리스 본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 이런 대단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위기에 몰린 이 아테네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괜히 페르시아랑 엮이기가 싫어서 네.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혼자 되니 아테네는 그 페르시아 군의 약 10분의 1,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전력으로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아테네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감격한 한 아테네 군인이 이거를 빨리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쉬지도 않고 뛰어와서 승전보를 알리고선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 이 42.195km를 뛰는 달리기 샵. 그게 바로 이 전투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주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요.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둔 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의 도움이 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어떤 신일까요? 네. 아주 유명한 신은 아닌데 판신입니다. 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펜파이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판신이 부는 파이프를 펜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갈대로 여러 개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생김새를 보면은 머리에 염소 뿔이 나 있고 하체는 염소 모양의 숲 속의 신이다. 목축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목동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판신이 되게 짓궂어요.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숲속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확 나타나서 소리를 꽥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든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 놀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패닉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패닉이란 말이
앞에 있는 판신의 그 이름에서 온 겁니다. 판신의 짓궂은 장래에서 비롯된 것 이런 뜻에서 패닉 이런 네.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톤 전투에서 이 판신이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인들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서 아테네가 이긴 거다 이런 전설이 생긴 거죠. 아마도 이런 전설이 생긴 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둔 게 너무나 기적 같고 신기하니까 그런 신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잖아요. 네.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냥 물러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국력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훨씬 더 컸는데. 어마어마한 제국을 갖고 있었고 아테네는 작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물러나는 다레이오스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졌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끙끙 앓다가. 저라면 왜 졌는지 그걸 분석하고 다음 훗날을 기약했을 텐데. 예, 막 그 절치부심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도 너 이 전쟁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크면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겠다 이러면서 복수의 칼을 계속 갈고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침략했나요? 그리스를? 그렇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유명한 영화 300의 주인공 나는 관대하다 그자입니다. 네. 관대하지 않죠. 네. 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난 지 10년 되는 해에 이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대군을 몰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이 다레이오스 왕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다레이오스 왕은 함대를 이용해서 에게를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크세르크세스는 그거보다는 육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탄불이 그런 것처럼 그 에게에서 이렇게 흑해로 들어가는데 좁은 해협이 있거든요. 그 해협을 펠레스폰토스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협에다가 거대한 가교를 놓고 대군을 이끌고서 건너서 아테네를 향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침했습니다. 이때 이 크세르크세스 군대가 바로 오늘 다룰 그 프로타고라스의 고향인 압데라를 지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압데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고 옛날에 쫓겨왔던 유민들이 세운 나라긴 하지만 페르시아 군대가 어마어마한 걸 보고 저항하다 우리 다 죽겠다 그렇게 해갖고 저항하지 못하고 해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환영 그 퍼레이드도 벌이고 이렇게 길을 내줬다고. 얼른 지나가라고. 네, 빨리 지나갔어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타고라스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프로타고라스가 페르시아의 대군 받겠네요. 예, 그렇죠. 그 프로타고라스가 태어났을 때 다리우스 황제가 1차 침입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다니까 프로타고라스가 10살 됐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살 된 고